자, 오늘 잠깐 숨 돌렸습니다. 자, 이제 292페이지 조선정계의 사회 모습을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결론은 하나 내라. 조선정계의 사회 파트에서 하나 내라고 하면 결국 신분제입니다. 조선정계 사회가 어떻게 신분체제로 운영됐는가 이제 이걸 낼 것 같아요. 자, 그거부터 보겠습니다. 그게 신분제에다가는 중요하다고 제가 딱 해놓으시고요. 자, 우리가 뭐 초기 국가부터 쭉 그 계층 신분 체제를 쭉 정리해 왔어요. 자, 이제 조선 정기입니다. 자, 우리는 고려 시대의 신분제를 공부하면서 바로 이제 중간 계층이 새롭게 형성된다. 그래서 귀족, 중인, 양인, 천인 이렇게 네 신분계층으로 이루어지고 신분이 세습되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로 운영이 되지만 조심하자. 제한적으로 신분 간 이동은 가능한 사회였다. 이제 그걸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조선은 이제 과거가 더욱 중시되니까 고려에 비해서 좀 더 개방적인 사회로 가겠죠. 그래서 고려시대의 과거가 행해지고 조선에 오면 과거를 가장 중시해요. 그러면 신분이 아니라 능력으로 관직으로 나가는 이런 것들이 중시되니까 고려에 비해서 조선으로 오면서는 좀 더 개방적인 사회로 한 단계 더 진전될 것이다 라는 것은 상식적 얘기고요. 자, 이 조선왕조 아까 데일리에서 풀었어요. 미리. 조선왕조의 그 신분제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제적으로는 양천제 이렇게 얘기하죠. 양인과 천인, 자유민이야. 권리가 있죠. 권리 있으면 의무도 져야 돼요. 이 자유민들을 양인. 부자유민들이죠. 권리 없어요. 권리 없으니까 의무도 없어요. 그래서 법제적으로는 양천제라고 합니다. 법제적으로는 두 세습신분을 원칙으로 해요. 예를 들을까요? 하나 예를 들을까요? 우리 과거를 예로 듭시다. 우리 정치에서 했죠. 그래서 고려나 조선이나 과거 응시 자격이 어떻게 되죠? 양인 이상 이렇게 해놨어요. 양인 이상이면은 과거 볼 수 있다니까요. 권리가 있어요. 대신에 각종 의무도 이들이 져야 돼요. 그리고 고려 조선왕조에서 천인 노비들은 지가 아무리 무궁무진한 능력을 갖고 태어났더라도 과거 못 보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권리가 없어요. 대신에 이들은 천인 노비들은 어떤 의무도 안 지는 것이 원칙이죠. 이게 법제적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보니까 이 자유민은 양인이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래서 최고 신분으로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양반, 그리고 이제 지배층의 말단으로 고려시대 때 형성됐던 중간계층, 중류층, 중인층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 상민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천민 노비들이 있겠죠. 실질적으로는 양인층에게 나뉘어져서 조선왕조도 네 계층으로 운영이 되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조선은 성리학 나라야. 성리학은 명분론의 바탕을 둔 수직적 질서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같은 양인이야 얘들이. 그런데 이놈들이 양반놈들이 상민들과 똑같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선왕조를 보면 양반과 상민 간에는 여러 면에서 분명한 구분과 차별과 차등을 두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또 뭐라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무슨 제라고 그래요? 조선의 신분제를. 그렇습니다. 반상제라고 그래요. 반상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법제적으로는 양천제. 실제로 내 신분으로 운영이 되는데 또 얘놈들이 양반놈들이 얘들과 안 같으려고 그래요. 여러 면에서 반상간에는 명분론의 바탕을 두고 여러 면에서 구분, 차별
차별이 둔, 그렇죠? 이걸 반장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양반의 의미예요. 좀 준비하자, 문제를 만들어 보자 그랬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양반 본래는요, 양반의 그 개념, 의미가요, 본래는 얘들만을 나타내는 칭호로, 관료들을 나타내는 칭호로 양반이라는 의미가 이거였어요. 관료들. 죽으라고 공부해서, 여러분들처럼 대한민국 관리 되려고 아무튼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과거에 합격했어요. 문과 통해서 문반직. 무과가 이제 고려시대는 시행 안 됐잖아요. 무과가, 무반직의 고위직으로 하는 무과가 조선왕조에서 본격 시행되니까 무과를 통해서 무반직 고위 관료로, 문무 관료들. 문무 관료들, 이놈들만을 원래는 양반.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 이놈들만을 나타내는 양반은 성취해낸 신분이에요. 죽으라고 공부해서, 그렇죠? 과거에 합격해서 내가 성취해낸 거죠. 그런데 이제 뒤로 가면서 이제 양반의 개념은 바뀌어요. 이제 이놈들뿐만 아니라 이 관료의 가족들이나 더 나아가서 가문까지를 포함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양반의 의미 개념이 확대돼 버립니다. 그러니 원래는 이놈들만을, 과거에 합격한 이 관료들만을 양반 그랬는데 이제 뒤로 가면서 보니까 이놈들뿐만 아니라 막 다. 그러니 내 신분 계층에서 최고 신분 전체, 최고 신분을 나타내는 이런 칭호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최고 신분을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조선시대 양반을 뭐라고 그래요? 사족, 이렇게 얘기하죠. 사족, 벼슬 할 수 있는 족속들. 그래서 조선왕조의 사족, 그럼 양반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때에는 더 이상 성취해낸 것이 아니에요. 세습 신분의 이런 의미로 바뀐다. 그래서 아무튼 이 양반들이 정치면에서 관료들이고 경제면에서 지주층들인데, 언젠가는 다룰 가능성이 있어요. 조선왕조 양반의 어떤 의미 개념이 원래는 여기에서 이렇게 바뀐 거다. 자, 이게 중간계층인데, 이 지배층의 말단을 구성하는 중인층에는 고려시대에서 많이 내요. 조선도 알아야겠죠. 서리들이야. 우리 고려시대의 잡류 이렇게 표현했는데 서리들이죠. 중앙관청에서 실무, 그렇죠. 중앙관청에서 행정실무 보는 서리들 중입니다. 고려시대에도 향리들 중인이었잖아요. 조선도 마찬가지야. 물론 이제 권한이 약화되죠. 그래서 아전이라고 불리지만,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수령들을 보좌하는, 수령 밑에 육방을 설치한다고 그래서 우리 조선 지방제도 공부할 때 수령들 밑에다가 육방을 설치해 놓고 육방에다가 향리들을 예속시켜서 수령들을 보좌하는 식으로 세력과 권한이 약화되지만 중인입니다. 문과 무과를 통해서 진출한 이들은 양반이야. 문무양반. 잡과죠. 기술학을 공부하고 잡학을 공부하고 해당 관청에서 잡과 기술관을 뽑는 시험이야. 이것 통해서 관직으로 나간 애들을 우리가 이제 기술관이라고 해요. 외국어에 능통한 역관들, 의술에 능통한 의관들, 법률에 능통한 법관, 율관들, 천문관측에 능통한 천문관들, 이들을 우리가 기술관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인이에요. 고려나 조선에서 잡가를 통해서 관직으로 나간 기술관들은 양반 귀족에 포함 안 시켰어요. 지배층의 말단, 중인.
지금이야 이제 최고 신분이죠. 그렇죠. 그러나 최고 좋은 직업이죠. 신분이 아니라 최고 선호하는 직업이지만 고려 조선왕조에서는 양반, 귀족, 충에도 포함시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서울대, 그렇죠. 우리 무지 공부했네요. 조선왕조도 일부일처예요. 원칙이 고려처럼. 근데 첩드는 것은 가능하게 해놨어요. 그래 놓고 첩자식들은 양반에 포함 안 시켜요. 중인 대우했어요. 그래서 중인서얼, 중서 이렇게 얘기하죠. 또 서얼들을 또 구분해요. 첩의 신분이 양인이야, 양인첩이야, 그러면 서자, 서녀고, 첩의 신분이 천인이야, 천인첩의 자식이야, 그러면 얼자, 얼려 해가지고 더 구분하고 그래요. 차별하고. 아무튼 서얼들 태종 때부터 무슨 법 마련해서 서얼 금고법 이걸 마련해가지고 서얼들을 제한했었죠. 그렇죠? 대답 안 하니까 또 얘기할게요. 정치에서 다 얘기했는데, 아무튼 조선왕조가 이제 이놈들 중심의 체제로 운영이 되는데, 그렇죠? 되는데 지배층의 말단을 구성하고 있는 이들이 자꾸 양반 사족으로 진출해 오면 이들이 누릴 관직과 특권이 축소됨으로써 조선왕조에 보니까 정치에서도 그랬는데 신분제도에서도 중간계층들, 중인층들의 양반으로의 신분 상승을 크게 제한합니다. 아까 데일리에서 풀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중인층들을 관직에 등용할 때에는 품을 제한해서 등용한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뭐야? 한품 서용제였어요. 언젠가는 나올 거예요. 한품 서용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인층들을 관직에 등용할 때에는 품을 제한해서 등용한다 이런 얘기네요. 또는 뭐 한품 서용제로 제한받고요. 뿐만 아니라 문과. 조선왕조에 요지고 나가는 관문이 문과인데 못 보겠어요. 서울들은 문과를 응시금지했었죠. 등등 많습니다. 그리고 뭐 고려시대 우리가 여건제 얘기할 때 육상교통 요충지 약 30미마다 역 이런 것들을 설치해가지고 공무원 전달 물자 수송 말 대여 이런 거 했는데 그 역에 파견돼가지고 관리하는 역을 관리하는 영리들 중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왕조의 중간계층들을 보면 대부분 거기 봐봐요. 유형에 소개하고 있네요. 293페이지에 대부분 직역이 세습되어 밑줄 그어놔요. 그리고 대부분 중인층들은 같은 신분 안에서 혼인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거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상민층들을 볼 건데 언제나 그러죠. 농민, 상인, 수공업자들 이들인데 이제 고려처럼 조선도 농본주의 경제 나라예요. 그래서 같은 상민 양인이지만 상업에 종사하는 수공업에 종사하는 이들보다도 성리학적 경제관, 성리학 나라예요. 조선은 그걸 자꾸 생각해야 돼. 그래서 농업을 본업으로 봐요. 농자 천하지 대범, 그리고 상공업은 천시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농민들이 더 우대되는. 이제 향소 부곡은 나오면 안 돼. 그렇죠? 없어지니까. 조선으로 오면서 향소 부곡은 소멸돼요. 그래서 향소 부곡민들은 잊어버려. 이들은 생각해야 돼요. 고려처럼 신양 역천인들, 이들 법적 신분, 고려시대 강조했죠. 신분이 양인이에요. 하는 일이 천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기피해요. 법적 신분은 양인이라는 거 확인해 볼까요? 자, 한 장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니까 상민층의 신양 역천에다가 체크해 놓으세요.
그러면 조선왕조에서 법적 신분은 양인인데 힘들어 천해 여기 그래서 기피예요. 칠반천역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역이 그런 건가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체크하면서 끝. 자 먼저 보니까 수군. 아무튼 고려 말에 수군이 설치됐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요. 바로 이 신양역천에 해당합니다. 수군들, 지금의 해군, 해병대들 아우 힘들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막 서로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또 거기 보니까 조례, 관청에 잡단 일을 하는 조례, 또 형사 업무를 뭐 이 귀양 가는 놈들 막 수행하는 이 나장들 그들도 서로 안 하려고 그럴 거고요. 지방 고을에서 잡단 일을 하는 일수들 그리고 봉수군 체크해 놓으세요. 수군들이나 봉수군들이죠. 저 산꼭대기에서 봉화 피워서 통신하는 그 누가 가져가고 떨어져서 저 산꼭대기에서 맨날 그거 해야 되는데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신양역천에 해당합니다. 역절, 영리 그러면 중인이야 여러분들. 이 역을 관리하는 그런데 여기에 이 역에서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는 그들을 역절이라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역절. 그리고 조절 체크해봐요. 좋은 선박의 뱃사공들이에요. 고려시대의 뱃사공들을 진척이라고 그랬죠. 아무튼 지방의 조세를 한양으로 경창으로 운송하는 그 좋은 그 선박의 뱃사공들 힘들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거 신경 쓰면 될 것 같네요. 조선왕조에서도 신양역천이 있는데 칠반천역들이 있는데 만약에 다룬다면 이들을 다루지 않을까요? 그렇죠? 법적 신분은 양인입니다. 하는 일만 전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자, 천민은 제가 분명히 여기 봐. 고려시대의 신분제를 공부할 때, 이 어느 시대나 천민층, 최하류 천민층의 대부분은 노비들인데, 노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가 쭉 한번 정리하면서 조선전기 가서는 안 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했어, 안 했어? 똑같아요. 그래서, 조선전기에도 최하류층의 천민층들이, 노비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재산으로 여전히 취급되고, 동세권이 원칙이야. 노비는 노비끼리만 법으로 혼인하게 해놨어요. 안 돼. 남녀 문제는. 그래서 노비가 양인과 혼인하는 경우는 다반사로 발생해요. 그럴 경우에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놈의 신분을 어떻게 할 건가? 뭐 적용했다고? 일천, 즉천, 밑줄 보나요? 부모 중에 한쪽만 노비면 자식놈은 무조건 노비로 노비수 늘리려고 재산 늘리려고. 소유를 결정할 때에는 뭐 적용한다고? 천자 수모법. 그래서 노비는 엄마를 따라서 엄마 주인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 주인 거가 되는 거예요. 그 자식놈은. 그리고 이제 이 천민층의 대부분은 노비입니다. 그런데 조선왕조에 오니까 원래는 이 여기에 포함됐다가 신양역천에 포함됐다가 이제 조선왕조에 와서 너무나 천에서 그냥 천민심으로 전락한 그들이 있어요. 그들을 기타천인이라고들 해요. 한번 볼까요? 누구들이 바로 이 신체적으로 천민화 돼가지고 기타천인으로 취급받았는가? 거기 보니까 백장동을 쳐놔요. 고려시대 백종은 농민들이야. 조선의 백정은 천민, 도살업, 가축 도살하는. 그러면 조선왕조의 이 천민 도살업자에 해당하는 조선의 직업이 뭐야? 화척이에요, 화척. 그렇죠. 그래서 고려시대의 화척과 조선의 백정이 똑같아요. 고려시대의 백정과 조선의 백정은 달라. 고려는 농민들, 조선은 천민 도살업자들. 뿐 아니라 뭐 이 기생들 창기 탤런트들 광대
또 뭐 무당 이들 전부 이제 실질적으로 기타 천인 대우를 받습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이 사회시책에다가 밑줄만 딱 그어놓으시고 다 한 건데요. 뭐 정치, 경제, 뭐 이런 파트에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살짝 긁어드릴게요. 농민안정책이에요. 조선왕조도 고려처럼 농업을 국가 경제의 근간으로 합니다. 농민들 몰락하면 안 돼요. 농민들의 몰락을 막기 위한, 농민들의 토지 이탈을 막기 위한, 유민을 방지하기 위한 다각도의 시책들이 펴지는데, 자, 잠깐만 드릴게요. 고려와 거의 똑같아요. 먼저 첫째를 보니까 농번기에 바쁜 농사철에 농민들 막 노동력 동원하면 자력 동원하고 농사 누가 죠? 그래서 바로 이 농민안정책으로서 바쁜 농번기에 자력 금지. 다시 한번 미치거나. 저번 주에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네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로부터 농민들이 몰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조사해요. 그래서 재해지역 주민들의 조세나 구역을 감면해 주죠. 미칠거나. 이걸 석자로 뭐라고 그랬어? 면제법, 면제법, 면제법. 지금도 이어져. 그렇죠. 이러한 그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 차원에서 이런 면제법은 지금도, 그렇죠. 뭐 경주 얼마 전에 지진 일어나서 피해 있잖아요. 재해지역 선포에 각종 혜택을 줍니다. 또 좀 이번에 또 경상도 뭐 부산, 울산 이런 지역에 수해 이제 곧 또 재해지역 선포가 될 거예요. 다 정부 차원에서 바로 그 밑에 환곡과 사창 밑줄만 그어놔. 자, 이 조선왕조의 사회시책으로 환곡과 사창의 공통점은 춘대 춘합을 통해서 빈민들 구제하자, 농민 안정시키자는 거야. 그렇죠? 고구려 진대법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차이는 여기 봐. 차이는 환곡은 그걸 양곡대여, 농민들한테 양곡대여하는 것을 국가가 운영하겠다는 거야. 의창, 상평창, 의창, 상평창 국가 관청에서 그걸 하겠다는 거지. 국가 주도의 구율제도. 그런데 우리가 경제에서 했어요. 16세기에 이 환곡이 빈민 구제하자고 운영된 환곡이 고리대로 변질돼요. 봄에 빌려줬다가 가을에 돌려받을 때 환곡, 돌려받을 때 이자까지 걷어들이면서 고리대화되면서 농민들을 오히려 빈민 구제하자겠다고 시행하는 것이 농민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자 대안으로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주민자치적으로, 그렇죠? 관리들의 비리로 이것이 농민들을 오히려 힘들게 하니까 주민자치적으로 양곡대여제도를 운영하자, 이게 사창이에요. 그러면 주민자치적으로 양곡대여자니까 양반 지주들이 주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요. 양반놈들이 양곡대여에다 돌려받는데 똑같아요. 가을에 막 이자 챙겨요. 그러면 또 다시 환곡 시행해보고. 그래서 조선왕조에서 국가주도의 환곡, 민간주도의 사창 이런 것들이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빈민구제책을 행해집니다. 그리고 의료시설들도 운영되는데 여기 봐. 자, 이 고려시대에 개경의 동서쪽에다가 대비원, 해민국 이런 것들을 운영했어요. 대비원에서는 주로 빈민구율인데 치료, 해민국에서는 약제공 이런 거 했대요. 고려, 조선으로 이어져 와요. 자, 그러면 바로 이 빈민구율 의료시설로서 동서대비원, 해민국 말고 작년 문제야. 조선왕조에 와서 새롭게 시행된 것이 있겠죠.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가, 불러봐, 뭐야 그게? 하나가 동서, 활인서, 또 하나가 재생원. 그것만 이제 고려시대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동서, 활인서, 재생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조선왕조에 와서 생겨나야 돼요. 빈민구율 기구로서. 그래서 동서, 활인서는 유랑민들, 그렇죠? 유랑민들 구율 이런 것들을 주로 전담하고요. 대비원은 지방민들 구율,
지방민들에 대한 구휼 이런 것들을 전담하기 위해서 재생원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는 신경 써야 되고 작년에 고려시대에 사회책에다가 동서활인서를 넣어버렸어요. 그러니 뭐 고려시대는 없었어요. 그러니 그게 정답이었어요. 조선에 와서 동서활인서 재생원 이런 것들이죠. 그 밑에 참고 얘기는 자 이렇게 여기봐요. 뭐 고려도 그래요. 삼국시대도 그랬을 것이고요. 조선왕조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농민 안정을 위한 농민들의 몰락으로 인한 토지 이탈을 막기 위한 여러 시책들이 펴지지만 근본 해결책이 못 됩니다. 미봉책에 그쳐요. 바꿔 얘기할까요? 이런 시책들이 펴지지만 농민들은 어렵고 자꾸 몰락해서 자꾸 도망을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정부는 강제로라도 농민들을 통제해야 돼요. 도망 막아야 돼. 유민 막아야 돼. 그러려고 태종 때부터 무슨 법 시행했어? 호패법. 그렇죠? 그래서 유민 방지하려고 그랬고 또 향촌사에다가 무슨 법을 이렇게 운영해가지고 농민 통제하려고 그랬어? 오가작통법. 이거 다 한 거야. 호패법, 오가작통법. 이런 것들의 본래 목적이 농민 통제, 유민 방지입니다. 넘어가. 자, 아무튼 뭐 법률들이 나오면 조금 긴장하세요. 그렇죠? 예, 뭐 관리를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이끌어가는 관리들을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잘 내요. 법률은. 자, 이 조선왕조인데 자 고려와 비교해 보면 고려 시대에는 성문법전들이 없었단 말이야. 우리 거 없었어요. 그래서 당나라 거 당률들을 들여와서 주로 적용했고 대부분은 관습법 적용했는데요. 이제 조선왕조는 이제 성문법전들이 편찬이 돼서 법치주의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뒤에 문 아파트 가서 어떻게 조선왕조의 법전이 정비돼 가는 것을 이제 다음 주에 종강하면서 하실 거예요. 아무튼 우리 공부했던 것이 세조 때 아무튼 500년 조선왕조 통치 기본법 이 경국대전이 세조 때 편찬돼 가지고 누구 때 완성 반포되죠? 성종 때. 그래서 조심할 건 세조 때 이미 편찬에 삭수돼 가지고 호전과 형전이 이미 편찬됐어요. 나머지가 육전체제죠. 나머지가 성종 때 완성돼 가지고 반포된 건 성종 때입니다. 아무튼 경국대전이 이제 편찬이 되니까 경국대전의 중요한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문제는 내용이 소략해요. 우리 경국대전의 내용은 소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왕조도 어디 거 들여와서 많이 적용해. 명나라 거예요. 대명률 거기다 비추면 다 걸어보세요. 명나라 대명률을 들여와서 많이 적용을 했다라는 이런 상황. 그리고 형벌은 똑같아요. 고려처럼 5종류로 운영했어요. 작년에 어떤 증렬이었던가요? 태장도유 이렇게만 했어. 그러니 틀리죠. 뭐가 하나 더 있어. 사가. 그래서 태장도유사. 고려와 조선이 똑같이 형벌의 종류에는 태장도유사 이렇게 5종류로 운영을 한 거고요. 자, 이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바로 이 유교나라야. 조선왕조가 유교나라야. 그래서 바로 이 충에 반하는 반역죄라든가 삼강올인에 이란 윤리에 어긋나는 강상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장 중죄로 다스렸다. 유교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서겠죠. 유교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서 유교나라인 조선왕조에서는 유교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서 반역죄, 강상죄 이런 것들을 가장 엄하게 다스렸다. 그래서 교재 봐봐. 그래서 만약에 이런 범죄가 발생하면은 뭐까지 적용했대? 연좌제까지.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연루시켜서 처벌하는 연좌제. 저런 범죄가 발생해서 고을의 호칭을 강등시켜버렸어요. 저런 범죄가 발생해서 고을의 수령을 파면시켜버립니다. 연좌제 적용하고. 책상에서 끝내야 돼. 연좌제 적용하고 고을의 호칭 강등하고 수령들을 파면하고
까지 하면서 이름을 엄하게 사주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밑에 사료에게는 우리가 세종 때 공부했어. 여기 봐. 우리가 세종대왕을 공부할 때 무궁무진한 업적을 남겨서 감히 이분한테는 대자를 붙인다. 무궁무진한 업적을 남기는데 아무튼 법률에서도 부민고소금지법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사료에 세종대왕 때 부민고소금지법을 지정합니다. 글자 그대로야. 부민들이 즉 지방 백성들이 함부로 지방관을 고소고발 못하게 한 거예요. 중앙에서 파견한 이 지방관들을 지방민들이 함부로 고소고발하면 지방 통치에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함부로 지방 백성들이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들을 고소고발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이에요. 물론 그게 핵심이야. 부민고소금지법이 자꾸 이제 까칠하게 공무원시험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도 문제를 틀리라고. 부민고소금지법의 핵은 그거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이 부민고소금지법에는 하급 관리들이 상급 관리들을 고발하지 못하도록, 노비가 주인을 막 반역죄나 이런 거 아닌 이상 노비가 주인을 뭐 고소고발 못하도록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부민고소금지법은 하급 관리가 상급 관리를 고발 못, 노비가 주인 고발 못. 그러나 핵심은 지방민들이 지방관을 함부로 고소고발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금부삼법법도 밑줄 그어 놓을게요. 우리 세종대왕 때 다 한 것들이야. 지금 다시 긁어드립니다. 그래서 사형수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삼심하래요. 자, 이렇게 형법이 운영됐고요. 이제 민법은요. 민법은 주로 이제 관습법에 많이 따르는데 주로 이제 가족제도에 관한 다툼들이 많을 거예요. 가족제도에 관한 다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이 주자가 성리학 나라 조선왕조에서는 가족관계법 이런 것들은 주자가 정리해 놓은 주자갈에 밑주고 놓으세요. 주자갈에 여기에 많이 따랐고요. 이 민사소송을 보면 조선왕조에서 이 민사소송을 보면 초기에는 재산인 중요한 재산인 노비소송이 많았어요. 그래서 형조 속 아문으로 뭘 설치해서 노비소송을 전담시켰었죠? 장애원. 그렇죠? 형조의 속 아문으로 장애원을 설치해가지고 노비소송을 전담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노비소송이 많았는데 16세기로 가니까 이제 뭐가 많이 늘어나더라. 산송. 그렇죠? 산송이 많이 늘어나요. 풍수지리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바로 이 묘지 다툼이야. 묘, 산에 쓰잖아요. 그래서 16세기로 가면서 살인 양반들끼리 힘 있는 살인 양반들끼리 좋은 묘토를 서로 확보하기 위한 다툼. 묘지 다툼이에요. 16세기에 민소에서 산송이 많이 일어난다. 까지. 자, 이 3번의 사법기관은 안 해도 되는데 왜 우리가 이거 정치에서 다 해버렸는데 다시 건드려 드릴게요. 자, 결론은 이거야. 자, 이 조선왕조를 보면 갑오 2차 개혁 이전까지는 왜? 갑오 2차 개혁 때 1894년 12월부터 1895년 7월 사이에 갑오 2차 개혁이 김홍집, 박영효 일렘내각이 구성돼가지고 홍범심사제를 반포하면서 갑오 2차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이 갑오 2차 개혁에서 사법권을 행정권으로도 분리시켜버려요. 갑오 2차 개혁 때 사법권을 행정권으로 분리 독립시킵니다. 그래서 근대적인 재판소가 이제 그때 설치되는 거예요. 갑오 2차 개혁 때. 그 말은 그 이전까지는 행정과 사법이 미분화된 채로 운영이 됐다. 체크해 놓으세요. 그래서 갑오 2차 개혁 이전 우리 조선왕조의 사법 운영을 보니까요. 행정관청에서 사법을 했어요. 행정과 사법이 미분화된 채로 운영되었다. 그래서 여러 행정관청에서 사법을 관장하는데 사헌부가 3사 중에서 사헌부가 중요한 정치적 사건들을 다뤘고 의금부는 국왕 직속의 재판부라고 그랬어. 왕 직속의 사법부예요. 왕권 강화 유지의 핵심적 관청이죠. 사법관청입니다. 6조 중에서는 형조가 이 사법 법률 형벌 이런 걸 관장할 거야. 행정과 사법이 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서울의 치안 행정을 관장하는 한성부, 지금의 서울특별시야. 한성부에서 서울의 행정뿐만 아니라 서울 안에서 일어나는 토지 가옥에 대한 소송, 한성부에서 서울의 행정뿐 아니라 소송도. 포도청은 평민들의 지지를, 장애원은 형조 소과문으로 노비소송 전담, 이렇게 우리 다 한 걸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하나만 또 말씀드릴까요? 자, 지금도 그래. 지금도 1차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판결이라는 것은 여러 목적으로 돈이 관여되든지 권력이 관여되든지 판사 능력이 부족하든지 여러 요인으로 판결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1차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을 때 고등법원에 항소하잖아요. 재심 청구해요. 고등법원에서도 잘못될 수 있어? 그러면 3심으로서 대법원에 발의 또 3심을 신청할 수 있어요. 아무튼 조선왕조도 그래요. 그래서 어떤 관청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아우 너무 억울해 미치겠어. 발의 억울할 경우에는 마지막 줄에 소개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재심 청구 이것이 가능했다. 판결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 청구 이의제기죠.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 좀 신경 쓸 건, 그 관청의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상급관청, 그 판결을 내린 상급관청이나 적어도 다른 관청에다가 한대요. 그 관청에다가 못하고, 그렇죠? 그 판결을 내린 관청보다 상급관청이나 적어도 다른 관청에 재심 청구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또 우리가 태종 때부터 신문고가 설치돼가지고 진짜 억울할 경우에는 왕한테 호소하는 이런 장치도 마련은 돼 있었죠. 자, 조선왕조의 범죄 우정입니다. 좀 신경 쓰시고요. 자, 이제 향천사회로 가는데 이것도 향천사회도 대부분 바로 이 정치 사회를 공부하면서 다 했을 건데 제가 옛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저 금방 들어온 것 같은데 가버리네. 10분 우리 쉽시다. 셋다 와서 앞에서 대부분 한 것들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봐. 우리가 2개월에 70만 년의 우리 한국사를 마무리하는데 한 달만 고생하자. 특히나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한 달만 고생하자. 왜? 역사라는 것이 정치 따로 경제, 사회, 문화 따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섞여서 가지고 정치계, 사회, 문화가 섞여서 돌아가기 때문에 정치를 정리하다 보면 우리 정치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사를 쭉 정리하다 보면 경제도 얘기되고 사회도 얘기되고 문화도 얘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치를 정리하는데 한 달 하고도 한 주를 했어요. 그렇죠? 반절 이상을 제가 정치사를 통하는 우리 한국사 정리를 했고, 그것만 고생하면 경제, 사회, 문화는 쉽게 갈 거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지금 그러죠? 지금 막 경제, 사회 이거 하다 보니까 앞에 한 얘기들이야. 그렇죠? 그래서 수월하게 이렇게 좀 따라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좀 쉬세요.